전세계연구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전세계연구소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세계 윤리 가치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요. 세계윤리연구소에서 뭘 연구를 했냐면 전 세계인 사람들한테 윤리적인 가치 5가지, 10가지만 꼽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10개 꼽아보세요. 그랬더니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인종과 관계없이 10개 중에서 이 5개는 공통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5개는 인종, 취미, 성별, 문화권,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는 어느 문화권을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5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직, 책임감, 공정성, 존중, 동정심, 이 5가지 그 윤리적인 가치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본능적인 영역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의 대원칙이 뭔지 혹시 아세요?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 뭔지 혹시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존중. 그래서 이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내가 너 안 죽이게 너무나 죽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윤리의 기원이에요. 왜냐하면 동물하고 마주쳤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호랑이가 나를 얼마나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위협,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가 사실 첫 번째 윤리고요. 두 번째 윤리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두 번째 가치가 파생이 돼서 나타나요. 뭐냐?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 그 현장 직원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1원칙으로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딱 간단해요. 근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파생된 가치들이 이 5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가치는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표출이 되게끔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책임감 없는 사람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공정하지 않은 사람 상황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존중받지 못하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동정심 없는 사람 보면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나요.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할 때 언제 보고를 해야 되죠? 나쁜 보고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해야 되죠. 근데 빨리 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보고를 미루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덮어주거나 그래요.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을 때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 정직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 주변에는 금메달리스트들이 좀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맥을 넓히려고 넓힌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인맥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금메달리스트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남들이 볼 때는 바짝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딴짓하면 그 사람한테 실력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절대 안 높아지거든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14년 전, 5년 전쯤에 제가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요. 저랑 같이 강의 시작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뭐 학사가 아니라 전문학사 졸업이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항상 하던 핑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는 학사가 아니라서 강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석사가 없어서 안 된대요. 석사를 하더라고요.
자, 박사가 없어서 안 되겠대. 박사를 하더라고요. 난 석사 박사 없어도 나는 돈 버는데 별로 지장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봤어요.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그 친구 뭐 하고 있을까요?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애 낳고. 그리고 직업만 강사로 해놓고 사무실 열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이면 5,000km 정도 운전을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운전하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거의 차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차에 뭐 출장할 거 뭐 할 거 별게 다 있어요. 보통 바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뭐 이걸 안 치워서 네가 뭐 깔끔하고 있잖아. 그거는 내근직이나 하는 말이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출장을 많이 안 다니니까 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자꾸 딴 거 핑계를 댔을까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밑에부터 빡 바닥을 닦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사무실에 같이 한번 출근을 해서 배우자. 저기 되게 유명한 사람 밑에 배우자. 같이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내 시절이고, 그리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으니까 일을 주면 주는 대로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냥 했어요. 그래서 열정페이 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정말 1년 동안 20만 원 번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돈 안 주면 안 할래. 돈 주면 한번 해볼까? 요걸 했었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실력이 쌓이니까요. 바닥에서부터 정말 안 좋은 피드백 들어가면서 거기까지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언제부터 이제 실력이 되기 시작하냐면 5년째부터 실력이 되기 시작해요. 5년 정도 되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피드백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찾아주는 사람도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바닥을 정직하게, 바닥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돈 많이 주면 하고, 돈 많이 안 주면 안 줄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주 사소한 거에서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도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쓰다 보면, 한 번은 제가 왜 심리학을 전공하기까지 됐냐면, 원래는 경영학이 먼저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심리학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해서 자율순환을 그 과정 개발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심리학 전공자 석사까지 한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원고 쓰고 내가 이제 핸들링 할 테니까 하자 그러고 했는데요. 양이 많으니까 도망가 버릴 거예요. 도망갔어요, 진짜. 근데 보통 모든 오너들이나 모든 상사들은요, 수습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일을 시키지, 가르치느라 일을 시키지, 수습하지 못하면 일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도망가고 나서 바로 갖고 와가지고요, 원고 A4 유저 1000페이지 3개월 동안 쓰는데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것만 썼어요. 1000페이지면요, 책으로 15권 정도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썼어요. 그걸 다 쓰고 나서 이제 제 첫 번째 저서 나오고, 두 번째 저서 나오고, 세 번째 저서 나오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일에 대해서 별 책임감이 없잖아요. 같은 그 심리학을 해서 저도 같이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석사까지 다 끝내고 나서 교육학 박사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저처럼 그렇게 뭐라고 하죠? 도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한 레벨업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레벨업이라는 게 사실 책 한 권이기도 하고 방송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거죠. 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근데 어려울 것 같아도 내가 시행착오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끝까지 해내는 게 사실 책임감이에요. 저희 직원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큰 실수를 해요. 큰 실수를 해놓고 책임지려고 해서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게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피예요. 회피. 진짜 책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실수한 걸 만회해줘야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 우리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2년에 한 번씩 계속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한 업무를 내 다음 사람이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요, 2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의미가, 아직 한 번도 인사이동 안 받아보셨죠? 인사이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11월 달에 갑자기 일주일 전에 다른 지역으로 가. 정보가 나와요. 통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계층과 관련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이사갈 거기 가야 되는데, 회사는 근무해야 되는데,
그 가게 될 지역에 내가 살 집도 알아봐야 되고요. 계약도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할 때도 저희 막 엄마가 가가지고 미리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못할 때는 아빠가 당직실에서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짐 없이 생활하면서 살집 계약해가지고 짐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전국을 다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인수인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인수인계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자리에 딱 배정을 받으면 그 자리는 그 업무를 한 사람들이 대대로 했었던 PC예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회사 체계에 맞춰서 폴더 설정이 돼 있고요. 우리는 그 폴더를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업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모두 다 바뀌기 때문에. 모두 다 바뀌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게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굉장히 많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후임자는 전임자가 싸질러 똥 치우느라 1년 내내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책임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책임감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과를 많이 내면 성과 많이 낼 때만큼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싶고 인정가 더 많이 받고 싶죠. 이게 인간의 본연의 그 마음이에요. 원숭이 실험을 해도요. 원숭이 실험 왼쪽하고 오른쪽에다 이렇게 놓고 오른쪽에다가는 이렇게 돌을 딱 주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정하고 주면 오이를 줬어요. 여기는 과일을 줍니다. 가운데 칸바이가 쳐 있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칸바이가 딱 빠지고 나서 한쪽은 오이를 주고 같은 보상으로 한쪽으로는 과일을 주는 걸 원숭이가 알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인터넷에 다 나와요. 이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요, 오이 던지면서 막 시위를 해요. 아무리 원숭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요즘에 페미니즘 운동 하죠? 페미니즘 운동이 뭐예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운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왜곡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남자가 느끼기에 남자가 불이익받는 것 같거든요. 서로 피해자라고 스스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서로 피해자고 서로 뭐가 아니라 서로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그 조건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이지 비난하는 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더라도요. 비난하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갑질을 당해본 사람들은 갑질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알아요. 근데 해가 갈수록 갑질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알바 다 해보셨죠? 알바하면 갑질 당해보셨죠? 사업주한테 갑질 당해보고, 그리고 고객한테 갑질 당해보고, 그리고 동료한테 갑질 당해요. 제가 갑질과 관련해서 강의를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 강의를 하는데요. 갑질이 단순히 갑하고 을하고만 있는 게 갑질인 것 같죠? 아니에요. 동료지간에도 갑질이 있어요. 동료지간에도 갑질이 있어요. 누가 갑질하죠? 일 잘하는 애들이 일 못하는 애들한테 갑질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 못하니까 무시당해도 이 정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자기주주가 낮은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일 잘하고 네가 일 못하면 내가 가르쳐줄게, 함께 성장하자. 이게 진짜 괜찮은 인간이지. 너 일 못하니까 너 저쪽에 빠져. 인성이 덜 된 사람이죠? 이거 누군가는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최단 시간 내에 조직에서 성공하고 위에 빠른 승진을 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퇴근을 안 했어요. 왜요? 퇴근을 어떻게 안 해요? 회사에 출근을 이제 보통은 9시나 8시에 하잖아요. 여기도 아까 보니까 제가 8시에 왔을 때 이미 출근을 해 있으셨더라고요. 보통 선배가 있는 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하는 게 신입사원이 이쁨받는 길이고요. 그게 성실성을 표현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퇴근을 안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회식을 하고도 들어가십시오 다 보내놓고 다시 사무실로 회사를 출근한대요.
그래서 하던 일 마무리를 다 하고요. 그리고 잠깐 쪽잠을 자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을 한답니다. 이렇게 5년인가 7년인가 했더니 임원 나왔대요. 사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삼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했었던 거죠. 근데 다 퇴근해서 안 볼 것 같았죠? 아니에요. 봤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현대 같은 경우도 정주영 회장이 그 밑에 정주영 회장의 오른팔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정주영 회장의 그 일대기 중에서 그 밑에 가장 그 바로 옆에다 두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정주영 회장의 오른팔이 됐느냐 막 가다가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막 가다가 퇴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작은 가게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 작은 가게에서 그 아궁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 3명마다 와서 봐줘야 되는데 그 직원 하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이 나는 걸 지가 쫓아가가지고 불을 껐는데 마침 거길 지나가는 정주영 회장이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저렇게 성실하게 하면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그 다음부터 바로 옆에다 둔 거예요.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뒤에서는 열심히 안 해요? 티 안 날 것 같죠? 다 나요. 저는 사무실에 잘 출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바쁜데 사무실 출근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얘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왜? 일을 준 볼륨이 있고요. 볼륨이 있어요. 이 날짜까지 처리해야 되는 볼륨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고요. 이 시간을 쏟으면 얼마 정도의 볼륨과 얼마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는지를 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그리고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사무실 딱 들어가서 5분만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요. 얘가 그만둘지 열심히 일하는지